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소통 능력과 진정한 행복감에서 온다.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시련과 역병의 연속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질병, 사고, 이혼, 타산, 죽음 등 커다란 시련도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에서의 사소한 갈등이나 자그마한 실수 혹은 짜증스러운 일들, 자잘한 어려움도 모두 다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시련이다. 모든 일이 언제나 다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는 아마도 사람이 아니라 신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은 2001년 3월 초 어머님이 갑작스레 하늘의 부르심으로 받으셨을 때 찾아왔다. 그리고 2년 반 뒤 아버님마저 어머님 곁으로 가셨다. 대학 초년 시절부터 같은 과 커플이었던 두 분은 평생을 동갑내기 친구처럼 다정하게 사수였고, 나는 늘 대화를 나누시던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어울려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성장했다. 어느 날 문득 고아가 되어버린 나에게 견딜 수 없이 큰 슬픔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제 영원히 어머니, 아버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저 한 10분만이라도 좋으니 어머님, 아버님과 다시 마주 앉아 아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대견해 하고 지켜봐 주시던 두 분이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질 않으니 무슨 일을 해도 도무지 의욕이 생기질 않았다. 다음 사람 좀 읽어주세요. 갑자기 배가. 음, 결국 수년간 상당한 무기증에 사로잡혀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러다가 긍정적 정서와 회복 탄력성의 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서 무기력증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점차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3월 회복 탄력성 초판이 출간되었으니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감사하게도 그동안 회복 탄력성은 많은 분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회복 탄력성이란 말은 이 책이 만들어낸 신조어다. 책을 낼 당시에만 해도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 너무 어렵다. 마치 물리학이나 경제학 개념처럼 들린다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이 책이 나온 지 수년 만에 마치 원래 우리말에 그런 단어가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흔히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 이 책의 출간 이후 회복 탄력성을 제목에 내건 책만 해도 수십 권이 쏟아져 나왔다. 2011년에 출간된 이 책은 2015년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학문 분야별 최다 인용 저역서 랭킹 사회과학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는 4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학자가 학술 논문을 작성할 때 이 책을 인용했다는 뜻이다. 정치학 고전인 데이비드 헬드의 책이나 사회학 고전인 울리백의 책을 제치고 사회과학 전체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학술서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다. 감사한 일이다. 학자들이 학술 논문 쓰는 경우에 즐겨 인용하는 학술서이니만큼 사실 이 책은 일반인을 위해서 쉽게 쓰인 책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인간과 사회에 관한 다양한 현대의 학문들은 병적인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에만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 잘못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간과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학문의 기본적 존재 이유라는 암묵적인 가정이 여러 학문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예컨대 심리학은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며 이상심리학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경제학은 대공황이나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급속하게 발전했으며, 정치학은 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는가, 폭력적이고도 억압적인 정치 체계는 왜 생겨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 사회학 역시 계급 간의 갈등을 비롯한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발전해왔다.
현대 커뮤니케이션학 역시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나 장애를 해결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 논문이 생산되는 주제가 소통 장애나 커뮤니케이션 불안증 등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의 소통 능력을 더욱더 향상하기 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개인이나 사회를 더 높은 곳을 고양시키기 위한 연구는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거의 자체를 감추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더 높고 훌륭한 상태로 발전하는 것에 관한 이론들은 이제 장차 철학이나 공자사상,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활짝 꽃을 피운 수사학 이론들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해결보다는 주로 훌륭한 연설가를 길러내는 방법에 집중했다. 예컨대 12권에 달하는 퀸틸리아누스의 웅변과 교육에는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뛰어난 연설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좋은 사람이 되어서야 어, 소통 능력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다음 분 읽으실까요? 완전 기네. 나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소통 능력을 더욱 보양시키는 방법은 현대 사회에서도 반드시 연구해야 하는 주제라는 확신과 사명감으로 이에 관한 연구에 오래전부터 매달렸다. 소통 능력은 결코 말만 그럴듯하게 잘하는 언어 구사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통 능력의 기본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사랑과 존중이라는 두 축에 의해서 유지된다. 소통 능력이란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과 존중을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랑과 존중의 능력은 곧 호감과 신뢰를 주고받는 능력이며 이는 설득력과 리더십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소통 능력의 향상은 긍정적 정서의 함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소통 능력에 관한 연구를 하던 중 회복 탄력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인간관계 능력을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 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서로 다른 개념과 다양한 이론들을 통해 회복 탄력성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을 남겨놓았는데 개념과 이론은 달라도 회복 탄력성의 근저에는 인간관계 능력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소통 능력을 연구하던 내가 회복 탄력성을 주제로 한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다. 소통 능력은 마음 근력의 기초다.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것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논지다. 긍정적 정서는 변연계의 도파민 회로가 가져다주는 보상체계의 짜릿한 쾌감과는 거리가 멀다. 소통 능력과 관련된 긍정적 정서는 전전두엽의 활성화와 연관이 깊은 행복감이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감이다. 내측 전전두엽 중심의 뉴럴 네트워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할 때 주로 활성화된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감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대긍정적 정보를 처리할 때 얻어진다. 나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의 대표적인 것이 자기 용서, 자기 수용, 자기 존중이다.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에는 타인 용서, 타인 수용, 타인 존중이 있다. 나와 남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감이 얻어진다. 감사하기는 나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를 한꺼번에 함으로써 강력한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감사한다는 것은 나와 남을 동시에 긍정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적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만약 당신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정 조건들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조건의 충족은 당신에게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더 크다. 행복이 특정한 조건에 의존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특정한 조건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을 벌수록 늘 자신의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권력을 얻을수록 자신의 힘이 약하다고 느낀다. 지위를 숭배하는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며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다.
외모를 숭배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보며 자신의 단점만을 바라보고 스스로의 매력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이처럼 행복의 조건은 오히려 불행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강력한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 되는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오는 것이지 외부적 조건에 오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결단을 통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다. 소통 능력의 핵심은 자기 자신과 긍정적 내면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인 관계는 내면 관계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끊어지는 것도 없고 계속 많네요. 다음 분.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부정적 정서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에서 좌절감이 나오고 좌절감에서 분노가 싹튼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굳게 믿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다른 하나는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혹시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 이러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얻고자 하는 성공이나 성취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한다. 나의 행복은 나의 내면적 결단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아서 어떠한 실패나 역경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 나에게 어떠한 삶의 조건이 주어지든 늘 만족할 수 있다는 오유지족의 상태가 되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지고 따라서 두려움도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당연히 적극적 도전성이 생긴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다. 실패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상태가 곧 회복 탄력성을 지닌 상태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오롯이 존재하게 되면 거기에 무한한 행복이 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말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집념을 가진 마음가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이나 집념은 오히려 회복 탄력성을 떨어뜨린다.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회복 탄력성은 성공에 대한 강한 집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음에서 나온다. 회복 탄력성은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닌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지니되 그 목적 달성 여부에 얽매이거나 전전긍긍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회복 탄력성을 가져온다.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습관적으로 유발한다. 자신과 남에 대해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공격적인 적대감을 지닌 사람은 마음 근력이 허약한 사람이다. 두려움과 분노와 스트레스에 가득 차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다. 현대사회는 어려서는 부모의 인정, 커서는 사회의 인정에 중독되도록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선망과 칭찬에 짜릿한 쾌감을 느끼도록 훈련받으며 자라난다.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해주는 쾌감에 중독되어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한다. 혹시 무시당하거나 비판이나 경멸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실패나 역경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의 무시나 비난을 더 두려워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를 통해 진정한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고자 갈망하는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나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며 그래야 회복 탄력성이 생겨난다.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져 신무가의 무유공포 이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든 스스로 오로지 만족하는 자가 되어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세상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 연연해지지 않고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실패나 역경을 겪는다 해도 그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되튀어 오른다. 긍정적 정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문제다. 행복감이나 불행감 모두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되면 그 불행한 감정은 그 주변 사람 모두에게 곧 전염된다. 나의 불행감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함부로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불행감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릴 권리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감을 유지하는 것을 따라서 개인적 권리이기 이전에 공동체적 의무다. 회복 탄력성은 사실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강력한 회복 탄력성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꼭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학문은 늘 사람을 피동적인 존재로 전제해왔다. 사람의 태도와 행동과 인식이 개인적인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인간의 의지 밖에 존재하는 사회 구조가 독립변인이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그에 의해서 결정되는 종속변인이라는 관점이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세계관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나 혁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개인의 의지, 행동, 생각이 사회 구조를 바꿔 나갈 수 있는 독립 변수일 수도 있다는 관점도 늘 열어놓아야 한다. 보다 나은 세상을 원한다면 그래야만 한다.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한다면 인간을 독립변수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물론 사회적 구조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구조만 바라보면서 모든 탓을 구조로 돌려서는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 인간이 정치,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이 사는 정치, 사회적 조건에 어떻게, 언제, 얼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한 개인이 그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려면 강력한 회복 탄력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의 원고 작업 내내 글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고 잘못을 바로잡아준 서울대 언어교육원의 한은경 박사님에게 깊이 감사한다. 내 회복 탄력성의 근원인 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 책은 세상의 빛을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2019년 3월 석수 김주환.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인가? 역경을 극복하는 힘.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이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다. 우리의 삶은 온갖 역경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보다는 힘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이 더 많다. 불행한 일은 항상 행복한 일보다 양도 더 많고 질적으로도 강도가 더 센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좌절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역경을 얼마든지 이겨낼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힘을 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이라 부른다.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가 필요한 법이다. 별다른 고생 없이 평탄한 삶을 산 사람 중에 커다란 업적이나 성취를 이룬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창업 이래 한 번도 실패나 어려움을 겪지 않은 대기업도 없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위인전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라. 어떤 분야에서든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같이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바로 여기에 작은 힌트가 숨어 있다. 위인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역경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역경이야말로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튀어오르게 하는 스프링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 마리의 개구리도 앞으로 뛰려면 반드시 뒤로 움츠려야만 하는 법이다. 만약 모든 일이 술술 풀려 인생에 그 어떤 시련도 없었더라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받던 리컨도 보잘것없는 시골 변호사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처칠 수상은 평생 자그마한 사업이나 운영했을 것이며, 이수신 장군은 이름 없는 말단 장군으로 전전하다가 정년퇴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역경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되튀어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그야말로 실패를 성공의 원동력으로,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셈이다. 이들에게는 역풍이 오히려 반가운 존재다. 마치 하늘을 나는 연처럼 바람이 불면 더욱더 높이 날아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누구나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치 고무공처럼 강하게 대튀어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리공처럼 바닥에 떨어지는 즉시 산산조각 나서 부서져 버리는 사람도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고무공보다는 유리공의 비율이 2배 이상 더 많다. 실패를 성공의 도약으로 삼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다. 따라서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법이다. 상준쌤 그, 읽으세요. 맞아, 읽으시죠? 그냥, 읽으라고요? 아니, 제가 할게요. 아, 조금밖에 없네. 응, 하세요.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근력과 같다. 몸이 힘을 발휘하려면 강한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마음의 힘은 일종의 근육과도 같아서 사람마다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으며 견뎌낼 수 있는 무게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마음의 근육이 견뎌낼 수 있는 무게는 훈련에 의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이 책은 강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지침서다. 몸의 근육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듯이 마음의 근육은 마음의 잔병 치레를 막아준다. 회복 탄력성은 꼭 커다란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만 필요한 힘이 아니다. 자잘한 일상사 속에서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인생의 고민과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이겨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힘이다.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회복 탄력성의 크기는 천차만별이다. 마치 사람마다 체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과 같다. 체계적인 운동과 훈련을 통해 우리의 체력을 기를 수 있듯이 회복 탄력성도 체계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 키워나갈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회복 탄력성이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게 되고, 그러한 요소들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성공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테니 즐겁게 맞이할 일이다.
역경에 대처하는 사람들, 서울대 이상목 교수의 경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역경 중에서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목 교수의 경우를 보자. 그는 국비 장학생으로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전도 유망한 해양 지질학자였다. 첨단 해양 탐사선 온누리호의 수석과학자로서 전 세계 바다 곳곳을 누비며 세계적인 학자들과 여러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탐험가였다. 한창 일할 나이인 45세 되던 2006년 여름 이상묵 교수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야외 지질 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그는 머나먼 미국 땅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고 만다.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를 달리던 차는 뒤집어졌고 그는 정신을 잃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불행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묵 교수에게 찾아왔다.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눈망은 껌뻑일 수 있을 뿐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전신마비였다. 눈을 한 번 깜빡이면 긍정, 눈을 두 번 깜빡이면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겨우 의사 표현을 했고 3주가 지나서야 가까스로 입을 떼서 말을 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목 아래 부분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세계가 좁다며 5대양 6대주를 탐험하며 연구하던 그에게는 치명적인 역경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무 교수는 전신마비라는 중증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했다. 처지를 비관해 우울해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려 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보통 전신마비 환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을 부정하며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평균 3년 이상이 지나야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비로소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담당 의사에 따르면 이상묵 교수는 처음부터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6개월 만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였다. 그는 전동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학교로 복귀하여 강의와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오직 입만 움직일 수 있을 뿐 그는 노트북과 연결된 구강용 마우스로 프로젝터 스크린을 작동하여 강의하는데 마우스를 빨면 왼쪽 클릭, 불면 오른쪽 클릭이 되는 식이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이 교수는 재활 경험과 긍정적 인생관을 담아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즈 등 세계 언론이 그를 주목했으며 스티븐 호킹 등의 대중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노바 채널에서 그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한국의 스티븐 호킹에 비유되고 있다. 이 정도만 다쳐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그는 보조 재활공학센터를 만들어 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진심으로 행운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일밖에 모르던 내가 사고 후에 오히려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나는 큰 행운아입니다. 이상욱 교수와 아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나의 한 친구는 그가 워낙 성품이 부드럽고 낙천적이며 주변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는 성격을 지녔다고 말한다. 그의 낙천적 성격은 방송에 비친 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관을 통해 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 노력한다. 그는 말한다. 사고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진 면도 있다.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고 집착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그는 얼굴로 전동 휠체어를 조정하고 입술로 컴퓨터 마우스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활발히 연구 활동을 전개하여 오히려 사고 전보다 세계적으로 더 주목받는 학자가 되었다. 사고 후 5년이 흐른 2010년 말에는 KT와 함께 중증 장애인용 IPTV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자신처럼 손발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주변의 도움 없이 구강용 마우스를 이용해서 TV를 켜고 채널과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상무 교수는 나에게 닥친 사고를 불운의 시작이라고 보지 않고 몰랐던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생 방향의 전환이라고 역설하며 장애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희망 메이커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융합기술의 개발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이상목 교수의 말처럼 역경도 극복만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극복만 할 수 있다면 역경이 아예 없었던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역경 그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겪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극복해낼 수 있는 힘, 즉 회복 탄력성에 달려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무 교수처럼 강인한 회복 탄력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주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것도 아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다. 대략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인생의 역경에 대해 강한 내성을 가지고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3사람 중에 2사람은 역경이 닥치면 무너지거나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나머지 1사람은 꿋꿋이 이겨내고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뤄낸다는 뜻이다.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라고 하고 이와는 반대로 역경을 만나 맥없이 무너지고 굴복하는 사람들을 깨지기 쉬운 사람들이라 부른다. 전체 인구 중에서 R집단과 F집단의 비율은 대략 1대2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무 교수는 물론 F집단이 아니라 R집단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상위 그룹에 속한 대표적인 경우다. 그러나 이 분류가 불변하는 원칙은 아니다. F집단에 속한 사람도 노력과 훈련을 통해 R집단으로 옮겨갈 수 있으며 R집단에 속한 사람 역시 회복 탄력성을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연구가 입증하고 있다. 이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상목 교수 이야기는 여러 뉴스 기사와 그가 쓴 책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특히 자세히 소개된 것은 2009년 2월 14일에 반영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을 통해서다. 2008년 말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2009년이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텐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나에게 자문을 구해왔다. 그때 나는 제작진에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것을 권유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아직 우리나라 일반 대중에게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내친 김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의 회복 탄력성 지수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 대한 뇌파 실험을 진행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 국민 샘플 309명의 회복 탄력성 지수를 측정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아직 우리나라 일반인을 위한 적절한 RQ 검사 도구가 개발된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 레이비치와 샤테가 개발한 56개 문항의 검사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 수준을 대략이나마 미국인과 비교해 볼 수 있었고 그 내용이 방송을 통해 소개되었다. 검사 결과 한국인은 낙관성, 원인 분석력, 공감 능력 등에서 미국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감정 통제력, 자기 효능감, 적극적인 도전성 등의 요소에서는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현저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요소도 있었는데 그것은 충동 통제 능력이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충동 통제 능력, 하고 싶은 것을 다 참아가면서 목적한 바를 이루는 능력, 많은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상묵 교수 외에도 각기 다른 시련을 이겨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었다. 28세의 우정훈 씨는 비보이계의 고참으로 최고의 스트리트 댄서였다. 9년 열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나여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한 그는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결혼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커다란 시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남편을 향해 환히 웃으며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아내 김성희 씨가 있었다. 우정훈 씨는
사고를 당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 일상으로 복귀했다. 휠체어를 타고 랩을 하며 무대에 오르고 비보이 전문 사회자와 방송인으로 활약하며 대학에서도 강의도 시작했다.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매일 아내와 나누는 대화라고 대답했다. 인터뷰에서 우정훈 씨의 아내 김성희 씨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만약 사고가 안 났더라면 서로에게 얼마만큼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또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사고가 안 났더라면 서로 자신을 더 내세우며 많이 싸우고 갈등을 겪었겠죠. 우정훈 씨 역시 사고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힘을 보여주었다. 회복 탄력성은 신체적 장애의 극복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류춘, 류춘민 씨는 부산에서 연 매출 50억이 넘는 한우 고깃집을 운영하던 사업가였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그의 음식점은 멀리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산책로를 포함해서 1만 1천 평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였다. 자승만 해도 500석이 넘고 종업원도 100명이 넘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사태가 닥치면서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9년에는 광우병 파동까지 일어났다. 계속 빚을 늘려가며 음식점을 운영하던 그는 2004년에 100억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었다. 결국 류춘민 씨는 음식점을 모두 처분하여 빚을 갚고 빈털터리가 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너무 쉽게 성공해서 자만에 빠진 것이 패인이라고 진단하는 그는 끝까지 욕심내서 붙들고 있다가 부도라도 냈으면 직원들의 퇴직금이나 줬겠어요? 팔아넘긴 게 다행이지요라고 환한 표정으로 이야기한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전락한 그는 아내와 함께 4년 동안 고생한 끝에 8천만 원으로 14평짜리 작은 국수집을 하나 차릴 수 있었다. 밝은 표정으로 도마질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류추민 씨의 얼굴은 환히 빛났다. 하루 종일 국수를 팔아 버는 돈이 예전 식당의 한 테이블에서 나오는 매출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그는 이제 하루에 100그릇만 팔자는 목표가 생겨서 좋다고 했다.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온갖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걱정이 없어졌어요. 하루하루가 감사하지요. 류춘민 씨와 함께 식당 일을 열심히 하는 부인 역시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면에서는 좋죠.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아요. 옛날에 큰 식당을 할 때에는 땅을 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붕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자리에 제대로 땅을 딛고 서 있는 느낌이지요. 류춘민 씨 역시 우정훈 씨와 같은 얘기를 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가졌나 보다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직원이 5명뿐인 작은 두부 공장을 운영하는 김동남 사장의 경우를 보자 그는 스스로를 평생 단 한 번도 가난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특히 1997년 IMF 위기 때에는 그나마 있던 작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리는 완벽한 절망을 경험했다.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구나 하는 비관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결국 노숙자로 전락했다. 술에 취한 채 공원 바닥에 쓰러져 잠들었다가는 눈 뜨자마자 다시 술을 마셔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정도로 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던 우정섭 씨에 의해 발견되었다. 우정섭 씨에 의하면 김동남 씨를 발견했을 당시 그는 혼자서는 걸음조차 걸을 수 없어 사람에게 엎혀서 쉼터로 들어왔다고 한다. 김동남 씨는 노숙자 쉼터에 옮겨온 후에도 몇 차례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술을 계속 마셨다. 그야말로 죽음이 눈앞에 닥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김동남 씨는 그 당시 이대로 죽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느냐의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음을 느꼈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고
마지막은 죽음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순간 그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한 뒤에 마침내 되튀어 오를 힘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는 노숙자 쉼터 근처에 방학한 크기의 작은 공간에서 중고 두부기계 하나를 마련해 놓고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계속 분량이 나와서 무료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제 두부 공장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매출은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4천만 원은 만들어 보자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한다고 얘기하겠다. 김동남 씨는 지금도 쉼터에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꼭 방문하여 두부를 전달한다. 노숙자 쉼터에서 그는 살아있는 신화로 통한다. 불굴의 의지로 재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김동남 씨는 두부 공장을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나가는 꿈을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변화하게 된 것은 이러한 목적의식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자신에게 재활의지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 김동남 씨 역시 이렇게 말한다. 부모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좌절해서 술 마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러한 고통과 절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자신의 역경을 바라보는 이들의 긍정적 관점이다. 이상목 교수는 하나를 잃고 10개를 얻었다며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표현했으며 우정은 씨와 아내 김성희 씨는 사고 덕분에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춘민 씨와 그의 아내 역시 예전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걱정도 없고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 했다. 김동남 사장 역시 과거의 고통과 절망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으며 희망과 목적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역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역경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역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다. 회복 탄력성이 다른 예를 좀 더 살펴보자. 더 네. 해요?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 하나 하겠습니다. 더, 너무 길어요? 길까요? 길 것 같은데. 한 개 더 읽어요? 네. 네, 에이미 멀린스의 경우, 에이미 멀린스는 선천적 기형으로 태어날 때부터 종아리 뼈가 없어 1살 때 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무릎 아래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다. 하지만 멀린스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피플지 선정에 아름다운 여성 50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한 멀린스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뭔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독특한 특징과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멀린스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멀린스는 자신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강연을 통해 오히려 반문한다. 테드닷컴에 가면 그의 강연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자신의 여러 개의 인조 다리 세트를 무대 위에 쭉 펼쳐놓고 연설하던 월린스가 다리 하나를 번쩍 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성형으로 유명한 파멜라 앤더슨은 저보다 더 많은 보철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파멜라 앤더슨을 장애인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의 강연 모습을 보면 일반인과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멀린스는 자신의 다리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힘을 주었다라고 말한다. 이는 은유가 아니다. 그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장애 덕분에 슈퍼스타가 되었기 때문이다. 멀린스는 운동선수, 패션 모델, 영화배우, 그리고 동기부여 강연까지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들임을 본인 스스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멀린스는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조지타운 대학에 입학한 후 장애인 올림픽에 미국 대표 선수로 출전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의족을 끼고 1996년 장애인 올림픽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 100m 15.77초, 200m 34초 60초, 그리고 멀리뛰기 3.5m의 기록을 갖고 있다.
또한 패션 모델로서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의 런던 쇼에서 수공예로 만든 구두 일체형 인공 다리로 멋지게 런웨이를 걷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멀린스는 책을 저술하고 강연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영화 배우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그는 멋진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동기부여 전문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멀린스는 자신의 인조 다리를 통해 인체의 다양한 아름다움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나간다는 자부심마저 갖고 있다. 자신의 여러 가지 모양의 인조 다리가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요소와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한데 합쳐 이루어진 걸작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다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지극히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스탠딩 파티에서 있었던 일이다. 여러 개의 다리 세트를 갖고 있는 멀린스는 좀 긴 다리나 짧은 다리를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키를 8cm 정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파티에서 오랜만에 멀린스를 만난 그의 친구는 갑자기 커진 에이미의 키에 놀라 이렇게 키가 큰 줄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멀린스가 좀 긴 다리를 착용하고 왔을 뿐이라고 하자 그 친구는 진심으로 부러워하면서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야 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멀린스는 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장애가 아니라 친구가 부러워할 정도의 독특한 장점으로 전환시켜 버린 것이다. 멀린스는 다리가 없는 장애를 그저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장애를 발판으로 삼아 그것을 무기로 삼아 그러한 장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멀린스는 자신의 독특한 점이 약점이 되느냐, 강점이 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간단히 영어 이겁니다. You got to take it on the chin. You got to take it on the chin. You got to take it on the chin. On the chin.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참고 견뎌내야죠. Take it on the chin. 그 chin이 턱이거든요. 그러니까 턱을 내준다고. 내가 참고 견뎌야죠. 그러니까 또 이게 유를 보셨으니까 이제 인터뷰하다 나온 거니까 You got to take it on the chin. You got to take it on the chin.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